10월 26일 성명은 이 나라의 건국 이념이고 또한 국식이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명을 한 것입니다.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먼저 이용주 평론가, 운명의 한번 그날로 돌아가 볼게요. 우선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당시 대통령의 마지막 일정을 좀 따라가 볼까요? 네, 그날 이 박 전 대통령은 오전 일정부터 있으셨는데요. 경호실장 차지철과 이 충남 서산에 있는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에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료 화면인데요. 가서 저렇게 커팅식을 하고요. 그 다음 일정으로 이제 KBS 당진에 있는 이 KBS 송신소에 이제 들르게 됩니다. 근데 이 KBS 당진 송신소가 뭐 하는 곳이었냐면 이 공산권에 대한 심리전 방송을 이제 하는 곳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대북 방송 같은 걸 하는 곳이었는데 근데 그 방송이 이 중앙정보부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중앙정보부장 이 김재규가 그러면 나도 가겠다라고 했더니만은 경호실장 차지철이 왜 오냐? 거기를 너가 왜 오냐라면서 이렇게 막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호실장이 중정부장의 동행을 막은 건데 이게 도대체 왜 막은 겁니까? 네. 여러 설이 있었죠. 당시 11.6 사건의 발생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설 중에서 가장 또 관심을 끌었던 게 김재규와 차지철의 갈등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김재규를 현장에 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게 양자의 어떤 갈등 때문이다. 또한 견제 차원이었다라는 시각이 있는데요. 사실 김재규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동향입니다. 구미 출신이죠. 그리고 또 육사 동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총애를 받았는데 또 신뢰관계도 강했고요. 하지만 차지철 경호실장이 부임하면서 사이가 좀 멀어지고 또한 차지철 경호실장이 또 엄청난 충성심을 보이면서 또 신뢰를 독차지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차지철 경호실장이 당시 김재규 중정부장을 견제하고 이렇게 대통령 곁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은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시각이고 아직까지 또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설들이 존재를 또 했군요. 그런데 그러면 이용주 평론가, 일단 11.6 그날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사건이 벌어진 게 궁정동 안가인데, 자, 궁정동 안가 일단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정확한 주소는요. 서울시 종로구 궁정동 50번지 안전가옥 나동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그 블루 프린트인데요. 저 안쪽을 이제 보시면은 지금 뭐 잉어 같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게 이제 비단 잉어 양어장인데 이제 계단 옆에 저렇게 예쁘게 또 설치가 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또 대통령 연회실도 있고 연회실 바로 옆에 또 주방이 있고 주방 맞은편에는 경호원 대기실이 있는 이런 곳이었는데, 이런 안전가옥이 서울 도처에 한 대여섯 곳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뭐 무장공비도 오고 뭐 간첩도 굉장히 많은 시기였기 때문에 중앙정보부의 건의에 따라서 5, 6곳을 이제 안전가옥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곳 궁정동 50번지는 청와대 바로 옆에 있고 또 내부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박 전 대통령께서 굉장히 아끼셨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 전날 벌어진 최후의 만찬 얘기를 사실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이 좀 있었던 거죠? 현장 배치부터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있었고요. 그리고 차지철 경호실장, 저렇게요. 그렇습니다. 김재규 중정부장이 있었고 또한 김계원 비서실장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4명의 중요 요직의 인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장에 2명의 여성도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지금은 이제 대표적인 원로 가수입니다만 당시에는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한 이제 국민 여동생으로 불리기도 했던 심수봉 씨가 현장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연기를 전공하던 대학생이죠. 신재순 씨도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술자리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아졌습니다. 우선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부마 항쟁 관련된 책임을
중앙정보부가 제대로 일을 못해서 이렇게 일이 악화됐다. 네. 결국 중앙정보부장의 어떤 잘못을 질책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차지철 경호실장도 한술 더 뜹니다. 역시 중앙정보부의 무능함을 지적하게 됐는데요. 자, 이렇게 김재규 중정부장이 질책을 당하자 일단 오후 7시경에 만찬장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요, 50m쯤 떨어진 안가 본관으로 가서 네. 다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만찬을 마치고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은 이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김재규 사건 관련해서 방조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예. 97년에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밖으로 나왔던 김재규 중정부장이 집무실로 가요. 자신의 집무실로 가서 권총을 꺼내서 숨기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 내용들은 사실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기록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내용들인데요. 그리고 오후 7시 40분경에 권총을 꺼내서 발사하게 됩니다. 네. 먼저 차지철 경호실장에게 발사하는데요. 팔목에 이제 탄환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곧바로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서 첫 번째 총탄을 발사하는데요. 사실 좀 내용이 좀 무서워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판결문을 좀 쭉 찾아봤더니 첫 번째 탄환이 대통령의 흉부를 관통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세 번째 탄환을 피신하던 차지철 경호실장을 향해서 쏘려고 했지만 네. 이제 기능장애가 발생합니다. 이 총신에 탄피가 끼어가지고 발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이제 박선호 의정과장의 권총을 받아서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때 차지철 경호실장이 저항하려고 하니까 복부에 한 발 더 발사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당시에 이미 흉부 관통상을 입었기 때문에 네. 제대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판결문에 좀 자세히 소개해드리긴 그렇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머리 쪽으로 한 발의 탄환을 추가 발사했고요. 또 하나 의미 있는 부분은 첫 총성이 울린 다음에 김계원 비서실장이 밖으로 도피했습니다. 밖으로 나왔는데요. 예. 복도에서 만난 김재규 중정부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혁명이 끝났으니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해달라. 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김계원 비서실장이 알았다고 답했다. 이런 기록이 확인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줬어요.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박 대통령 시해 이후에 근데 김재규 중정부장이 자신의 운명을 가를 선택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김재규 부장의 개인의 운명을 가른 것뿐만 아니라 예. 아마 20세기 한국사 전체를 통틀어서 어떤 그 선택의 순간 가장 긴박하고 어떤 그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그 선택의 순간을 꼽으라면 바로 이 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요? 그런 예.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러니까는 그 12월 26일 날 저녁 7시 40분에서 8시 사이에 모든 것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현장에서 사건이 나고 네. 그다음에 나와서 그다음에 정승화 육군참모총장하고 이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사실은 그 육군 본부로 가느냐 아니면은 중앙정보부로 가느냐 이 선택을 아직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예. 이 갈림길에서 이제 Y자로 갈림길에서 어디로 갈까라는 것을 잠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육군본부로 가시죠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죠라고 결국은 보좌관까지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쪽으로 향한 건데 만약에 무슨 역사에서의 만약이라는 것이 예. 만약에 중앙정보부로 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왜 하필 그런 선택을 했을 것인가? 결국 그렇게 돼서 거기서 체포가 됐단 말이죠. 예. 그 김재규 부장이 왜 그 선택을 했을까? 당시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만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자신과 같은 행동을 할 거라고 아마 확신을 하지 않았을까? 네. 아까 김계원 비서실장도 마찬가지였고 자신과 같은 행동을 하리라 확신을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은 그것이 이제 그렇게 결정적인 운명을 가르는 그런 선택이 됐던 거죠. 중앙정보부로 향했다면 또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또 가늠하기 사실 어려운데 그런데 사건 이틀 뒤에요. 그리고 계엄사 합동수사본부가 11.6 사건의 중간 수사 내용을 발표합니다. 직접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근본 대통령 가까의 충격적인 사고로 전 국민이 마음 아프게 생각하시고 또한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박 대통령 시해 사건의 중간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19시 50분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정동 소재 중앙정보부 식당에서 빚어진 역사적인 비극의 발단은 김재규가 은연중 계획하에 자행된 범행이었음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익숙한 이름이 나옵니다. 네. 네. 화면으로도 아마 이제 그 많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예. 결국 이제 전두환 훗날 이제 대통령이 되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 날이 그러니까 그 사건 날이 1979년 10월 26일 아니었습니까? 당시 합동수사본부장. 예.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저 이전에 사건이 난 뒤에 결국 이제 그 전국이 혼란에 빠졌는데 네. 당시 이제 헌법에 따라서 그 최규하 국무총리가 이제 당연히 이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겠죠. 그러면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당연히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수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당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군 체계가 그렇지는 않은데 그 당시에는 이 저 육군 그 사관학교가 생기기 전에 군인이 됐던 그런 사람들도 군부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네. 소위 우리가 신군부라고 해가지고 육군사관학교 출신들 거기에 리더격으로 당시에 이제 전두환 장군이 있었던 것이죠. 그 이외에도 이제 주변에 측근들이 있었는데 그 전두환 장군이 당시에 이제 합동수사본부의 본부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정승화 총장 입장에서도 총장 입장에서도 결국은 신군부의 어떤 그 영향력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보안사령관이었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신군부하고 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하고도 살짝 좀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런 이유였는데 네.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11월 6일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때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권력 이익이 생기면서 육군 참모총장에서 합동수사본부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가 김재규의 범행을 당시 뭐라고 좀 발표를 했나요? 네, 1979년 11월 6일이죠. 이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일어난 지 한 10여일 지난 시점에서 네. 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 소장이 이제 나와서 이제 언론 발표를 하는데 이 시해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은 주범인 전 중앙본부장 김재규가 과대망상에 사로잡혀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허영으로 빚은 내란 목적의 살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사실은 이 박 대통령이 군 후배이면서 연하인 이 차 실장만을 편애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을 제거하면 다음 차기 대통령은 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망상에 사로잡혀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부마 사태가 일어나면서 민주화의 물결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대통령 제거를 계기를 역이용하면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런 범죄를 중앙정보부 부장이 저질렀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김재규는 당시 박 대통령 시해 의도를 어떻게 좀 주장을 했나요?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는 또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는 법정 최후 진술 또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당시 김재규 정보부장이 주장을 한 것은 결국은 자신은 그 어떤 단순한 어떤 그 살인이라든가 아니면 내란이 아니라 이건 혁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주장을 했던 바를 몇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본인이 주장을 한 것은 결국은 이 12.6 혁명이라고 자신은 얘기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특히 그 조금 전에 구마 항쟁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민의 더 많은 희생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조치였었던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당시에 미국에서는 이제 카터 대통령 행정부였는데 미국하고 한국하고 그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사이가 별로 이렇게 좀 서먹서먹한 좋지 않은 그런 관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당시로서는 79년 당시로서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압도적인 군사력이나 압도적인 경제력을 지금만큼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적화 방지를 할 수도 있었다. 그러면서 결국은 미국하고의 관계 회복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 이 독재 국가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벗을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래요? 예. 김재규 부장의 이제 주장이었었던 것이죠. 그러면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뭐라고 했는지 저희가 법정 진술 목소리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회복시키 놨다. 20년 내지 25년 앞당이 놨다. 이것은 누구의 뭐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이러한 자부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손소 변호사. 그런데 이듬해 5월 20일에 대법원에서 내란 목적의 살인 혐의가 인정이 돼서 사형이 결국 확정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혐의는 무시무시합니다. 내란 목적 살인, 그리고 내란 수괴. 그런데 내란 수괴 미수입니다. 즉 예. 당시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장, 공소사실, 그리고 또 인정된 판결문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피고인 김재규가 당시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내란 목적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즉 혁명위원회를 구성해서 네. 당시 입법사법 행정권을 총괄하는 거죠. 이걸 구성해서 자신이 위원장에 취임한 다음에 대통령에 출마해서 정권을 잡으려는 계획하에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했다. 이렇게 조사 결과를 내리고 또한 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되는 건데요.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바로 내란 목적 살인입니다. 즉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이제 많이 다들 정확하게 아시죠? 네.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또한 폭동이 인정돼야 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변호인들이 강력하게 그런 부분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법원은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갔습니다만 다 인정을 했고요. 또한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저항권이었습니다. 예. 저항권을 재판 규범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다툼이 있었습니다만 대법원은 저항권은 재판 규범이 아니다라고 보아서 내란 목적 살인 그리고 내란 수괴 미수 모두 다 유죄 판결을 내렸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당시의 절차 진행입니다. 즉 예. 이게 사형이 선고되고 불과 나흘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는 부분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굉장히 그 자체도 이례적인데 재판의 진행도 대단히 이례적이었습니다. 굉장히 빨랐습니다. 즉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하는 데까지 한 달이 걸렸는데요. 예. 1심 재판이 총 16일 걸려요. 아, 그래요? 16일 만에 판결이 끝나고요. 네. 그리고 또 항소심 재판은 6일 걸립니다. 그 후에 대법원에서 한 4개월 정도 걸렸는데 물론 당시에 군사재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단히 신속하고 대단히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고 지금 역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저희가 사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난 19일에 법원에서 11.6 사태 46년 만에 김 전 부장에 대한 재판을 다시 열기로, 그러니까 재심을 다시 결정을 내린 겁니다.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뭡니까? 네, 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유족들이 예. 이게 역사적으로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5년 전에 재심 청구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법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것은 상당히 좀 건조한 법률적인 평가 때문입니다. 즉 역사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거나 예. 또는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잘못된 영향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우리 법에 보면 확정된 유죄 판결이라 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인 그런 예외적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재심을 열어서 다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예. 그런 여러 그 재심 사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시 판결이나 또는 그 판결에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예. 법관이나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에 관해서 죄를 범한 것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증명되면 재심을 열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단계는 아니거든요. 네. 그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추가적인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확정 판결로서 범죄의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비록 판결은 없지만 그러한 사실을 증명해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당시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예. 여러 폭행 또는 가혹행위 또 심지어 전기 고문까지 있었다는 진술들이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그러한 행위를 한 것들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수사를 한 결과 얻은 증거를 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면 그 부분은 이제 재심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또한 당시에 그러한 행위들을 한 여러 공무원들이 이미 사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공소시효도 지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확정 판결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판결까지 가서 확정 판결을 얻어서 재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당시의 가혹행위와 수사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 증거를 통해서 소명함으로써
재심 절차로 갈 수 있다. 자, 법원은 이렇게 보고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사건 당시에 김 전 부장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 안동일 변호사가 계신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지난해 재심 신문기일에 출석한 뒤에 이런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아마 내란은 아니다라는 점. 둘째는 저항권이 판단이 잘 안 됐다 하는 점. 오죽하면 제가 막말로 11.6 재판은 개판이었다 이렇게. 그 당시 재판은 절차적 정의가 전혀 외면되고 변호인의 변론권이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전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법사상의 가장 치욕스러운 역사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변호인이 출석을 한 건데 네. 얘기를 들어보면 재판은 개판이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던데 주장의 근거가 뭡니까? 네, 우선 김재규 중정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법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여러 절차적인 요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실체적인 판단도 역시 힘을 얻을 수 있고 문제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당시 피고인을 변호했던 안종일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현장에서 여러 쪽지가 오갔다는 거예요. 네. 즉 군사 재판 절차를 진행했는데 1심과 2심 모두 당시 험악한 분위기에서 계속해서 쪽지를 건네주면서 사실상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또한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또 변호인 측에서는 졸속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예.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었고 또한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거의 곧바로 사형을 집행한 건 역시 정당하지 못하다 등등의 절차적인 부분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손수호 변호사, 시청자분들이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재심 후에 재심을 이제 하게 되면은 주요 쟁점이 뭐고 이게 만약에 바뀐다면은 우리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네, 예. 사실 당시 있었던 모든 일을 돌려야 한다는 취지의 재심 개시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절차적인 부분에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재판을 하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재심이 열릴 경우에 실체적인 부분까지도 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유족 측의 변호사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당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 예. 내란이 아니다. 내란 목적 살인이 아니다. 또한 내란 수괴가 되려고 한 것도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당시에는 저항권이 재판 규범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지 여부까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사건인 만큼 모두가 또 예의주시할 것 같습니다. 오늘 김재규 사건 재심 결정에 대한 몰랐던 이야기 지식충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